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갖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용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조건과 기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과 기한을 갖다가 우리는요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 법률행위를 갖다가 뒤따라다니는 거죠. 뒤따라다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부관을 그래요. 그래서 이 부관은 주된 의사표시가 아니고 종된 의사표시입니다. 종된 의사표시로서 효력 발생 소멸과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주된 의사표시가 아니고 종된 의사표시로서 효력을 갖다가 만들어주거나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법률행위의 특별 유효 요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 유효 요건. 또 다른 말로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말을 쓰죠. 효력 요건. 따라서 특별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과 관련된 거니까 효력 요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를 증여하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증여하겠다. 증여 계약이죠. 근데 여기다가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요 별도의 의사표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의뢰관 사람이 네 감사합니다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증여 계약이 되는 거예요. 증여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의사표시죠. 주된 목적이에요. 이 주된 목적 증여는요. 합격을 해야지만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합격하면 요걸 갖다 우리가 종된 의사표시 그러는 거예요. 종된 의사표시. 따라서 주된 목적인 증여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요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요 의사표시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요 합격하면 그러면 요건 뭐예요? 합격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갖다 우리는 조건이라는 말을 쓰고 100% 확실한 건 기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된 의사표시 때문에 효력이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종된 의사표시 부관이라고 하고 요걸 갖다가 우리는 특별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관 종된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바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담. 자, 그래서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민법 총칙에 일반 규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 규정으로. 자, 근데요, 요 부담이라고 하는 건요, 민법 총칙의 일반 규정으로, 민법 총칙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개별 규정으로 들어와 있어요. 개별 규정. 따라서 채권에 있거나, 그 다음에요, 상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게 채권 증여 계약에 있고요. 그 부담부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속 유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은 요거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의무가 뒤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관이라고 하는 종된 의사표시는 민법 총칙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규정으로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조건과 기한은 민법 총칙에다 넣어놓고 부담이라고 하는 건 부담부 증여라든가 부담부 이중과 같이 요거는 개별 규정으로 들어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조건과 기한의 구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조건과 기한 민법 총칙에 들어온 걸 갖다가 보는데요. 자,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조건과 기한은요. 이건 전부 다 미래의 사실입니다. 조건도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고 기한 요거는요. 미래의 100%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 전부 다 미래 장래의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라든가 과거의 사실은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조건과 기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험지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건과 기한은 원칙적으로 미래의 사실인데
당사자가 몰랐을 때에는 현재라든가 과거의 사실도 조건과 기한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미래의 사실만 조건, 기한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럼 조건은 뭐냐? 조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불확실한 사실에, 불확실한 요 사실에 효력 발생을 의존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소장님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조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성취 또는 불성취라는 말을 쓰는데요. 기한이라고 하는 건요, 무조건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성취, 불성취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오는 거니까 도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도래. 자, 그래서 이때 조건과 기한은요,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원하는 의사표시로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의사표시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조건, 기한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시가 없으면 조건과 기한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요, 법이 강요하는 법정 조건과 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과 기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 조건과 기한은요, 내가 원해서 붙인 거예요, 법이 강요한 거예요. 법이 강요한 것은 법률의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의사표시로 붙인 것만 민법상 조건과 기한이 되고, 법 규정에 의한 것들은 요거는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과 기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조건과 기한은요,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느냐 기한이라고 하느냐, 획일적으로 글자가 같으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의사표시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해석. 그래서 어떤 게 조건이냐 어떤 게 기한이냐, 이건 해석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을에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증여. 근데요, 이때 갑이 을에게 이런 표시를 합니다. 금년에 첫눈이 내리면, 금년에 첫눈이 내리면 자동차 한 대를 증여하겠다. 증여계약 맺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일 첫눈이 내리면 자동차 한 대를 증여하겠다. 이렇게 증여계약을 했다가 맺는 경우죠. 그럼 여기 보면 공짜로 주는 게 목적인데요. 자, 첫눈이 내리면 글자가 똑같죠. 글자가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똑같이 조건이다, 똑같이 기한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첫눈이 내리면인데요. 언제 내리는 거? 금년이죠. 금년에 첫눈이 100% 오죠. 100% 오는데 달력상 날짜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0% 오는 거니까 이건 기한이죠. 기한. 자, 근데요, 내일 첫눈이 내리면 이건 내일 첫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조건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글자가 같다고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조건이다 기한이다 이렇게 못 박아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게 조건인지 어떤 게 기한인지 이건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351쪽에 1번, 2번, 3번, 4번 다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보시면 판례가 있습니다. 임차인 갑이 매수할 때까지 임대차 하겠다. 자, 매수할 때까지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자, 요때 임차인 갑이 월세를 갖다 가지고 임대인한테 빌려 쓰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빌려주느냐? 임차인 갑이 그것을 살 때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매수할 때까지 요거는요, 기한이냐 조건이냐 요게 문제가 되죠. 임차인 갑이 빌려 쓰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사는 것은요, 임차인 갑에게 마음에 들었을 때 사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매수할 때까지 요거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불확정한 거죠.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이니까 이거는 조건부 임대차예요. 근데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건부 임대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불확정 기한부 임대차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100%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한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고 마음에 들면 사는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살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건부 임대차다. 그래서 불확정 기한부가 아니고 조건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을 봅니다. 자, 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효력을 갖다가 발생을 갖다가 좌우하는 게 조건이죠. 따라서 이때 미래의 사실이니까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현재의 사실도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당사자가 의사표시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로 붙이지 않았을 때에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352쪽에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조건 별표 놓으시고, 자, 조건이라는 글자는 붙어 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건인데
조건이라는 글자는 분명히 붙어 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닌 가짜 조건입니다. 가짜 조건. 자, 그래서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조건. 이건요,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상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조문이 나와 있는데요. 조문. 자,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니다. 자,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 가로 쳐시고 불법 조건 써놓으시고요. 이건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조건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무효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파묻어주면 돈 드리겠습니다. 청부계약이죠. 살인 청부계약. 이러한 것들은요, 파묻을 수도 있고 파묻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조건이면 틀림이 없지만 사회 질서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불법 조건이니까 청부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니까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유효이다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2항과 3항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 가로 쳐주고 이미 성취한 것 밑줄. 이미 성취했다는 얘기는 과거에 끝난 거죠. 과거에 완성이 되니까 이걸 기성조건 그래요.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에서 유효. 해제조건이면 효력이 소멸할 수 없으니까 무효.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가로 쳐주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밑줄. 성취할 수 없는 거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불능조건 그래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은 법률에서 언제나 유효.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그래서 이 2항하고 3항은요. 기성조건하고 불능조건이라고 하는 가장조건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2항하고 3항 다 중요한 조문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시면 거의 100% 지문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장조건이라는 얘기는 조건이라는 글자는 붙어있지만 가짜 조건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요. 거기 보신 것처럼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불법 조건. 그 다음에요. 법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정 조건. 그 다음에요.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기성 조건. 그 다음에요. 불능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조건이라는 글자는 붙어있지만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불법 조건은 151조 1항에서 보신 것처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거니까 이러한 조건은요,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건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 조건이죠. 이 법정 조건은요, 법이 강요하는 거예요. 법이 강요하는 거니까 내가 원해서 의사표시로 붙인 것이 아니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기성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건 과거의 사실이죠. 따라서 미래의 사실이 아니니까 요거는 과거의 사실로서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능조건은요, 요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확실히 된 거죠. 확실된 거니까 이거는 불확실한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것이어야 되는데요. 불확실한 게 아니고 불가능으로서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성조건하고 불능조건을 갖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자, 기성조건을 볼게요. 이 기성조건은 이미 과거에 완성이 된 거죠.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니까 이걸 조건으로 붙이게 되면은 정지 조건일 때는 조건 없이 언제나 유효가 돼버리고 해제 조건일 때는요,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한 대 줄게라고 하는 거, 자동차 한 대를. 그래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요. 자, 자동차를 딱 주는데 합격하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를 증여하겠다. 그랬더니 네, 주세요. 이렇게 증여계약이 하게 됐죠. 근데 요 계약을 언제 체결을 했느냐? 합격하면 줄게라고 했다가 이걸 11월 27일 날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미 합격 통지를 11월 23일 날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뒤늦게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이미 합격함이라는 요 사실이 과거에 완성이 된 거죠. 이미 과거에 완성이 됐으니까 조건을 갖다가 이미 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효력이 발생이 됐으니까.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하면 줄게 그러면 합격함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서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면 준다라고 하는데요. 자, 합격하면 요건 조건이에요. 조건인데 어떠한 조건이냐? 요 조건은요, 증여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이 바로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은요, 불확실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효력을 발생시켜주는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미
확정적으로 과거에 완성이 됐으니까 기성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건데요. 조건이 완성이 됐으니까 바로 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너 합격하면 주기로 했지? 합격하면 줄게. 나 여기 합격 통지서 있어. 보여주고 바로 줘라고 하는 거니까 조건이 의미가 없잖아요. 합격한 사람한테 합격하면 줄게 그러면 합격하면 말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조건 없는 법률에 인해서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속해가지고 생활비를 갖다가 보조를 해줍니다. 생활비를 갖다가 보조를 해주는데요. 요때 요 사람이 얘기를 해요. 합격하면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생계비 보조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합격하면 이건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조건이죠. 조건이 붙어있는 조건부 법률행위인데요.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죠. 소멸시키는 조건에다가 우리는 해제 조건 그래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붙어있는데요. 이미 요 사람은 11월 23일 날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합격하면 생계비 지급을 했다가 중단해서 더 이상 보조 안 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불합격했으니까 이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어서 무효가 되고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해제 조건일 때에는 과거에 완성이 됐을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할 이유가 없으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 중단하겠다 이게 무효가 됐으니까 합격할 때까지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불능 조건입니다. 자, 이 불능 조건은요. 불가능으로 확정이 된 거죠. 불가능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자, 근데요. 이 불가능한 조건을 갖다가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능 조건을 갖다가 정지 조건으로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까 이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동차 하나 줄게 라고 해서 자동차 한 대를 증여하는 계약을 갖다가 맺어요. 증여계약. 근데요. 어떤 조건을 붙였느냐. 서쪽에서 해가 뜨면 자동차 한 대를 줄게. 그럼 여기 보면 서쪽에서 해가 뜨면이죠. 지구상에서는요. 서쪽에서 해가 뜰 일이 없어요. 이거는 모든 지구상에서는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서쪽에서 해가 뜰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요. 요 불가능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요 계약은 무효예요. 아예 안 주겠다는 거죠. 근데요. 이때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조건이냐? 서쪽에서 해가 뜨면 반환받겠다. 자동차 한 대를 반환받겠다. 요러한 조건으로 주는 거죠. 반환이니까 되돌려받는 거니까 해제 조건이죠. 따라서 서쪽에서 해가 뜰 일이 없으니까 반환받을 일이 없죠. 반환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건 조건 없는 법률에서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요.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이 유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근데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이 유효. 이걸 외워야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조문을 갖다가 외우는 것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공식화시켜서 외우는 거예요. 공식화시켜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이 언제나 유효. 그래서 기정조라는 말을 씁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언제나 유효. 그래서 기정조 또는 기정유 그러는 거예요. 기정조. 그 다음에요.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요거는 효력이 소멸할 일이 없으니까 무효. 소멸시키겠다는 게 무효죠. 그 다음에요.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요때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언제나 유효.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해조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까 언제나 무효. 그래서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요 공식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353쪽에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죠. 그 도표를 갖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거의 100% 나옵니다. 그래서 요 종문을 갖다가 매일같이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무시기 전에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인간이 서쪽에서 해가 뜬다고 했나 안 했나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갖다가 잡아먹기 때문에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50조 한쪽 밑에 보시면요.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효력을 새롭게 발생시켜주는 조건이에요. 태아가 살아서 출생을 하면 없던 권리 능력을 취득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주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해제 조건은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완성이 되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 그래서 태아가 사산하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권리 능력을 갖다가 소멸시킨다. 그래서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은 발생시켜주는 조건이고 해제 조건은 이미 발생한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던 걸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이고 있던 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걸 갖다가 우리는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요. 354쪽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요,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참 길죠. 이거는요, 동산 할부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부 매매. 자, 그래서 할부 매매를 갖다가 했을 때는요, 요때 매도인 소유자가요, 여전히 소유권 갖고 잔금 지급이 됐을 때까지, 이때는 잔금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갖고 잔금 지급을 갖다가 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렇게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래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동산 할부 매매 그래요. 할부 매매. 자, 할부 매매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대리점 사장님이 냉장고를 팝니다. 양문형 냉장고 비싼 겁니다. 해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요 고객이 와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6회 분할 납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갖다가 6회에 걸쳐가지고 할부로 사는 거예요. 할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6번을 갖다 이렇게 납부하는 거죠. 1회서부터 6회까지. 그때는요, 요 갑이라고 하는 요 매도인 소유자가요, 6회를 갖다가 납부하기 전까지는 내가 소유권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할 때까지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마지막 잔금 지급할 때까지 지급할 때까지 이렇게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갖기로 특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돈 다 줄 때까지는 내가 소유자입니다. 당연한 거죠. 왜? 돈을 다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은요, 이때 잔금 지급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기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왜 그러냐? 돈이 있으면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도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할 때까지는 매수인이 100% 다 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불확실한 사실. 그래서 조건부 매매예요. 조건부 매매. 근데 이 잔금을 갖다가 지급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요 냉장고를 갖다가 이미 매수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할 필요가 없이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매매가 되죠. 따라서 잔금을 갖다가 지급하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 갑이 소유권 갖고 있다가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요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이 냉장고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정지조건부 매매 그러는 거야. 정지조건부. 그래서 소유권 유보를 해가지고 동산 할부 매매를 따라 저지르게 되면 매도인이 잔금 지급할 때까지는 소유권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약을 넣게 되면 이 특약은요, 정지조건부 매매가 되는 거예요. 정지조건부 매매가 되기 때문에 잔금만 마지막 회차를 냈다가 납부하게 되면 너 소유권 가지세요라고 하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그 사실이 발생이 됐으니까 바로 소유권 취득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정지조건부 매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 정지조건이 완성이 되어서 잔금 지급이 끝났다고 한다면 그 사실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때 매도인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매수인은 바로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지조건부 매매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이때 잔금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또 틀린 거죠. 사실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2번에 보시면 적극조건, 소극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극조건은요, 당사자가 계약서에다가 뭐뭐 해주면 이라고 썼을 때가 적극조건이에요. 그 다음에요, 소극조건은요,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위반하지 않으면 이런 거요. 그래서 요거는 법이 뭐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계약서에다가요, 뭐뭐 해주시면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뭐뭐 해주시면 그건 행위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적극 조건이라는 말을 쓰고 소극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 하지 않으면 위반 금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3번에 보시면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의 조건은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자, 그래서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의사표시로 붙이는데 당사자가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를 갖다가 저지르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자, 그래서 이 수의 조건은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붙이는 건데요. 이거는 순수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순수수의 조건이 있고 단순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수수의 조건은 요거는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요건 무효입니다. 요건 무효. 단순 수의 조건은요. 요건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요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붙이는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단순 수의 조건은 아예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요건 무효가 되는데 순수 수의 조건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내 마음에 들면 변제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증여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반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요. 그 내 마음에 들면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게 내 마음에 들면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으니까 조건이잖아요. 조건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들면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전부 다 무효로 취급을 버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법에서 순수 수의 조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 마음에 들면 또는 내 마음에 내키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단순 수의 조건은 요건 유효입니다. 왜? 객관적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분한테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소장님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이라고 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죠. 따라서 이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면 시계를 사다 줄게. 내가 프랑스에 가면 포도주를 사다 줄게. 이것 전부 다 단순 수의 조건이지만 유효입니다.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수의 조건은요. 외부 사실에 의존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비수의 조건은 그래요. 외부 사실에 의존하는 거. 그래서 비수의 조건은 당사자가 아니고 외부에 의존하는 거예요. 외부에 의존하는 건데요. 우성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고 혼성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성 조건은 우연성이죠. 우연성에 의존하는 거예요. 즉 자연현상에 의존하는 거예요. 내일 눈이 내리면 내일 비가 내리면 이러한 자연현상, 우연성에 의존하는 걸 우리는 우성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일정 유효가 되잖아요. 유효. 그 다음에요. 혼성 조건은요. 제3자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제3자.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요 남성분이 을이라고 하는 요 남성분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딸아이가 시집을 못 갔는데 자네가 내 딸하고 결혼해 주면 내가 건물 하나를 증여하겠네. 증여계약하는 거죠. 그러면 요 사람도 역시 혼인을 했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 사람도 역시 제3자도 그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3자의 의사표시까지 필요로 하는 것도 우리는 혼성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요. 355쪽에 보시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조건과 친하지 않은 거죠. 조건을 갖다가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전부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부무효. 자, 그래서 거기 공익상해 금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못 붙이는 거예요.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함부로 조건과 기한을 갖다가 붙이게 되면은 질서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못 붙이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자, 1번. 강행 규정 위반을 위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붙이는 거. 또 사회질서 위반을 위해서 붙이는 건 전부 다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예요. 특히 2번에 보시면 가족 질서가 나와 있습니다. 혼인, 인지, 이혼, 입양, 상속의 포기, 승인 등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어요. 혼인을 갖다가 하는데요. 10억 주면 혼인할게. 무효니까 돈 안 주고도 혼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금년도 12월 30일이 경과하면 혼인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효니까 그 다음에 또 혼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족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가 있는데요. 요 신분행위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걸 붙일 수가 없어요. 붙여봐야 무효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조건이라든가 기한을 붙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유언과 유증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조건 기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언을 하면서 그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줘라.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유언은요, 심장 정지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조건 성취시의 효력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아이가 내가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주지 말고 내가 사망하고 나서 3년 있다가 줘라. 이렇게 기한을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따가 붙이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언과 유증은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음수표행위. 어음수표 나와 있습니다. 어음수표는 거래질서죠. 자, 이 어음수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음수표라고 하는 건 돈입니다. 돈이고 거래질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원칙적으로 조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한은 붙일 수가 있다. 기한. 자, 돈은요, 100% 돈으로 움직일 때에만 그 지불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어떤 때는 돈이 됐다가 안 됐다가 불확실한 걸 갖다 붙이게 되면 이때는 지불수단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은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100% 확실한 기한은 붙일 수가 있어요. 이 수표라든가 어음을 갖다가 소지한 자에게 11월 10일 이후에 지급해 주세요. 이렇게 날짜 써놓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음수표는 돈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건 붙일 수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한은 붙일 수가 있다. 근데요, 우리 판례는 어음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요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어음 그 자체에다가 조건 붙이는 건 안 되지만 어음 보증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가요, 어음을 끊어줬어요. 어음. 이렇게 어음을 끊어줬더니 요 채권자가요, 그거 부도날지 모르는데 내가 그거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요때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내가 보증 설게. 일정한 조건을 딱 갖추게 되면 내가 그 어음금 대신 줄게. 그러면 돈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돈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킨 거니까 어음 보증 계약에 있어서는 요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익상의 금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질서가 아니고 개인 보호를 위해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개인 보호. 그래서 우리가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계약을 붙일 수 없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단독행위는요, 일방적으로 저지르는 거니까 이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니까 단독행위에다가 더 불리한 조건과 기한은 못 붙여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유리한 조건과 기한은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 이 사람이 야, 조건 붙여도 되겠냐? 물어봤더니 붙여도 좋아. 그래서 해제를 당하거나 취소를 당한 사람이 조건과 기한을 딱 붙이는 걸 승낙을 하게 되면 승낙이 있으니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채무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니까 바로 붙일 수 있죠. 승낙받지 않고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보시면 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 조건에 친하지 않은 것은 조건을 못 붙이는 거죠. 조건을 갖다가 못 붙이는 것에다가 조건을 붙이게 되면 전부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부무효. 자, 그 다음에요, 356쪽에 보시면 어음 보증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요? 여부 붙일 수 있다 그랬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조건 성취에 의지하고 조건 불성취에 의지가 있습니다. 자,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고 조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러한 것들은 조문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50조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조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자, 1항을 보세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괄호천시고,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밑줄 의무자 써놓는 거예요. 의무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 괄호천시고 권리자는요,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괄호천시고, 이익을 받을 당사자 밑줄 그어놓으시고 권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을 때에는 상대방 가로쳐시고 의무자. 따라서 권리자가 신의 성실에 위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켰을 때는 의무자는 조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냐? 이런 경우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증여계약을 맺습니다. 자동차 증여계약. 내가 차 한 대 줄게. 자동차 한 대를 줄게. 한 대를 이렇게 증여하는데요, 이때 주택사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합격하면 이렇게 준다는 얘기를 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요 을이라고 하는 요 권리자가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요때 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의무자가요,
요걸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진짜 자동차 주게 생겼네 해가지고요 시험 전날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요 밥을 갖다가 사주면서 거기다가요 수면제를 타버렸다 설사약을 타버렸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장 못 갔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요 사람이 신의칙을 딱 위반을 해가지고 합격이라고 하는 조건 성취를 방해를 했으니까 의무자는요 요 권리자죠. 권리자는 의무자에 대해서 나는 합격한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건 성취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불이익을 받을 의무자가요 신의 성실에 위반을 해가지고 조건 성취를 했다가 방해하게 되면 당연히 권리자는요 의무자에 대해서 너 때문에 조건 불성취가 됐으니까 나는 합격한 거야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성취 의지의 시점 주장하는 거는요 약 타버렸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만 아니면 나는 저기 합격자 명단에 있을 거야. 그래서 추산되는 시점에 주장할 수 있는 추산 시점. 그러면 불성취의 의제는 뭐냐? 이건 반대죠. 반대로 자 합격하면 자동차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펀펀이 놀았습니다. 놀고 나서 요걸 갖다가 자기가 요걸 갖다가 강제로 합격하는 거죠. 대리 응시를 부탁해서 병이 대리로 붙어버리거나 아니면 컨닝을 해가지고 붙었을 때는요. 요때 권리자가 신성실에 위반해서 조건을 갖다가 완성시켰으니까요. 요 의무자는요. 너 컨닝에서 붙었으니까 너는 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뜻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성취 또는 불성취의 의제 시점은요. 그 행위를 저질렀을 때가 아니고요. 합격자 발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저기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저기에 있어. 그래서 추산 시점에 주장한다는 거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357쪽에 보시면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입니다. 자, 조건이 붙어있으면 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은요. 조건 성취 전하고 조건 성취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갖다가 증여하기에 자동차 증여계약을 맺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증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계약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이라고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것이 4월 10일 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시험 합격자 발표는 언제 나오느냐? 11월 23일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때 합격자 발표가 요때 이렇게 일어나니까 계약서는 요때 썼다고 하더라도 합격이라는 사실은 요때 뒤늦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건 성취 전의 효력이 있고 조건이 완성되기 전에 효력이 있고 조건이 완성되고 나서 성취 후의 효력이 있어요. 성취 후.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1월 23일 날 합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완성되기 전에 효력이 있고 완성되고 나서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취되기 전에는요. 소극적 보호도 인정이 됩니다. 합격하면 주기로 해놓고 맨날 불러가지고 술 퍼먹고 공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되면 이때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조건 성취를 했다가 방해를 하게 되면 그 방해를 배제 청구할 수가 있고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보호로서요. 완성되기 전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양도도 할 수가 있고 상속시킬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을 수도 있고 그 물건에다가 내 거니까 가져가지 마라고 가등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즉 조건 성취 전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권리와 마찬가지로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이 완성되기 전에는 효력이 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권리와 달리 양도, 상속, 담보, 처분, 가등기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완성이 됐어요. 합격이 된 거죠. 그래서 성취가 되면 합격이 돼버리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비소급입니다. 비소급. 자, 11월 23일 날 을이라고 한 사람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자동차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지 소급해서 요 날짜부터 자동차 받을 권리가 생긴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나 합격은 요때 된 거니까 자동차 받을 권리는 요때 생긴 거니까 되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비소급. 근데요. 예외적으로 특약을 갖다가 붙여서 소급표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특약이 없어요. 근데 단 합격하시면 그 이전에 지출한 수험 경비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격하기 전에 썼던 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특약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소급표를 갖다가 인정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자, 근데요. 여기서 기억을 하실 게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 비소급입니다. 절대적 비소급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약을 냈다가 붙여서 소급하는 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추석이 되면 자동차 한 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여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자동차 주는 건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추석이 되면 주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내년도 추석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단 특약을 넣어서 지금 청구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겠다는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과 달리 특약을 붙여서 절대적으로 소급할 수가 없다. 절대적 비소급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 법률행위에 효력하고 기한에 있어서 특약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요, 360쪽에 제3장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한. 자, 이 기한인데요, 기한은 조건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실입니다. 근데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불확실한 사실이지만 기한은 100%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기한의 종류를 갖다가 보는데요, 기한의 종류는요, 시기라고 하는 게 있고 종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시기는 효력을 갖다가 발생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종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그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언제부터라는 말을 쓰고 보통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이 종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물건을 갖다가 당신한테 월세 받고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세 받는 계약을 갖다가 우리는 임대차라는 말을 써요. 갑이라고 하는 임대인이 요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한테 요 월세 임대료 차임이 그러죠. 요걸 갖다가 받고 지금부터 2년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요 시작하는 점을 갖다가 우리는 시기라는 말을 쓰고 권리 발생이죠. 그 다음에 요건 뭐요? 종기가 되는 거예요. 종기. 요 종기. 그래서 2년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시기가 있으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종기가 있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불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 확실한 것이 날짜를 갖다가 달력에다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날짜가 달력상 정해져 있는 건요, 내년도 생신이 되시면, 내년도 추석이 되면, 금년도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달력상 날짜를 갖다가 정해져 있고 그 날짜에 무조건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확정기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불확정기한은 뭐냐? 이 불확정기한은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에요. 불확정기한은 100%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확정기한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고 100% 확실한 건데 달력상 날짜를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달력에다가 그 날짜를 갖다가 확정 짓지 못하는 것들이죠. 금년에 첫눈이 내리면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첫눈이 내리면 이러한 것들은요, 이러한 것들은 100% 첫눈이 내리는데 달력상 날짜를 정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사람은 한번 출산하면 100% 사망하기 때문에 이 사망도 기한인데요, 정해진 날짜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불확정 기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임차인이 매수할 때까지 임대차 하기로 한다. 까지라는 글자는 있지만 이거는 기한이 아니고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으니까 조건부 임대차가 되는 것이고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조건부 임대차이다. 그 다음에 361조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자, 가족부산 신분행위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못 붙인다. 유언과 유증은 붙일 수가 있다. 어음수표는 조건은 못 붙이지만 기한은 붙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단독회의는 원칙적으로 조건기한 못 붙이고 유리했을 때 승낙받아서 붙이거나 채무면제 유증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거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